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아프리카 사막 한복판, 전 세계가 포기했던 땅에서 단 2명의 한국 기술자가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국제개발기구와 기술협의체 심지어 세계과학기술회의까지 발칵 뒤집어 놓았고 수십 년간 사막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유럽 미국 전문가들조차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며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기술은 실제로 사람을 살렸고 그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도 통신도 전기도 없는 그곳에서 한국 기술은 작동했고 버텼고 승리했습니다. 대체 이 조용한 나라의 기술은 어떻게 전 세계의 판을 뒤집은 걸까요? 그 시작은 한 영국 과학자의 편견에서 비롯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작고 조용한 나라 하나 있죠. 한국. 스마트폰은 잘 만들던데 사막에서 생명을 살릴 기술까지 있다고요? 전 웃었습니다. 데이터 없고 사례도 없는 기술을 UN 프로젝트에 넣자고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임무. 그래서 저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지 못한 기술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저는 평생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수천 명의 생사를 결정짓는 현장에서 감정은 사치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란 나라가 등장했죠. 스마트폰은 만들 줄 아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막에서 생명을 살릴 기술이 있다고?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술은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런던의 UN 기후재난기술회의실은 항상 냉기가 돌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런던 풍경이 보였어요. 그 비를 바라보며 사하라 사막에 물이 없는 현실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단순했어요. 어떻게 사막에서 물 없이도 작물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있는 12명의 전문가들이 3가지 기술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사하라 사막 남부 4개국의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회의였죠. 목표는 단 하나, 물 없이도 작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을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3개의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각각 프랑스 미국 연합, 중국 CEC, 그리고 대한민국 KH텍의 제안서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첫 번째 파일을 두드리며 말했죠. 프랑스 미국 연합의 기술은 지난 5년간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자신있게 말했어요. 유럽 원전 기술 기반의 대규모 설비 시스템으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이미 북아프리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고 데이터도 충분합니다. 회의실 모니터에는 프랑스 미국 연합의 거대한 설비 시스템 이미지가 떠올랐죠. 2층 높이의 정수 시스템, 태양광 패널 배열, 그리고 자동화된 관계 시스템의 구조도가 상세하게 나타났어요. 다음은 중국 CEC입니다. 저는 2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국가주도로 저비용 대량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드론 기반 농업 솔루션으로 넓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추진력은 있지만 오차가 큰 편입니다. 데이터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실패율이 23%에 달하지만 커버 면적을 고려하면 효율성은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 후보는 대한민국 KH텍이었습니다. 화면에 단일 장비 기반, 비전력 자가 제어 농업 솔루션이라는 설명과 함께 작은 장치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 장치는 다른 2 시스템에 비해 너무 작고 단순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저는 잠시 망설였죠.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실제 필드에서의 데이터가 부족해요. 제안서에 따르면 혁신적인 수분 감응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의 검증 사례가 없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토론이 시작됐죠. 어떤 기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만 명의 생존이 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몇몇 회원들은 프랑스 미국 연합의 안정성을 지지했고 다른 이들은 중국의 대규모 적용 가능성에 끌렸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사하라 지역 대표 아말 하메드 장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엘리자베스 박사님, 당신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이 프로젝트는 그의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받은 교육, 수십 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늘 데이터를 중심으로 판단해온 제 원칙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미국 연합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중국은 대규모 적용이 가능하지만 지속성에 의문이 있고요. 한국은 저는 화면 속 작은 장치를 바라봤죠. 한국은 혁신적이지만 현장에서 증명된 적이 없어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실패할 여유가 없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한국 기술을 향한 차가운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죠. 어쩌면 그들에게 너무 가혹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이성적 판단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결국 유엔 위원회는 정치적 균형을 위해 세 기술 모두 시범 채택하기로 결정났어요. 각 기술의 동일한 지역과 자원을 할당하여 공정한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오래 못 버틸 거야. 복잡한 이론이나 실험실 환경이 아니라 실제 사막에서 검증되어야 하니까. 회의실을 나서며 한 동료가 물었죠. 엘리자베스, 한국팀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아니야? 그들의 기술은 독특해 보이던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 실험실 환경에서 잘 작동한다고 사막에서도 그럴 거라는 법은 없어. 결국 검증된 기술만이 살아남는 법이지. 그날 밤 저는 제 아파트 창가에서 빗물이 흐르는 런던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데이터로 증명돼야 해. 감정이 끼어들 여지는 없어. 하지만 왜인지 그 작은 한국 장비 이미지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에서 본 한국 엔지니어의 이름 강도윤. 제가 곧 만나게 될 사람이었죠. 알제리와 말리 국경.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사막은 끝없이 펼쳐지는 황금빛 물결 같았어요. 하지만 지상에 발을 디딘 순간 그 아름다움은 가차없는 현실로 변했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실질적 생존 불가능 지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죠.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폭염은 피부를 찢었어요. 자외선 지수는 10을 넘었고 전기도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현지 스태프가 제게 물병을 건넸어요. 마셔요, 박사님. 여기선 수분 보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경고하듯 말했죠. 처음 오신 분들은 몸이 빨리 적응하지 못해요. 특히 유럽에서 오신 분들은. 저는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테스트 현장은 작은 마을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의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약속을 하고 떠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이곳에서 실패했을까요? 천막 아래서 수분을 보충하며 각국 기술자들의 도착을 지켜봤어요. 프랑스 팀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7명의 전문가와 대형 컨테이너 장비를 실은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죠. 그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3시간 만에 기본 구조를 세웠고 장비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 박사님. 프랑스 팀 리더인 장 피에르가 땀을 닦으며 인사했어요. 이 더위는 정말 상상 이상이군요. 우리 장비는 이런 환경을 고려해 설계됐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네요. 그는 무겁게 웃었어요. 적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몇 주를 보내야 할 테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장비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예상대로입니다. 내일까지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태양광 패널은 이런 강한 햇빛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중국팀은 오후에 도착했어요. 10명의 팀원과 함께 트럭 3대 분량의 장비가 왔죠. 그들은 곧바로 드론 자동 분사 농업 시스템을 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5대가 동시에 하늘로 올라가 프로그래밍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팀 리더 리펑자오는 자신감이 넘쳤죠. 우리 시스템은 하루에 2헥타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 최고입니다. 드론이 토양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곳에 정확히 물을 분사하죠. 그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각 드론의 위치와 토양 분석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두 시스템 모두 인상적이었지만 기대했던 대로였죠. 그때였습니다. 작은 지프차 한 대가 도착했고 2명의 한국인이 내렸어요. 한 명은 작은 수동 장비를 조립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노트북 하나만 들고 주변을 관측하고 있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다른 장비는 오고 있는 중인가요? 하지만 추가 운송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이 한국팀인가요? 저는 노트북을 든 사람에게 물었어요. 네, 강도윤입니다. 그는 간결하게 자기소개를 했죠.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선명했어요.
이쪽은 제 동료 박민호입니다. 저희가 KH택을 대표해 왔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장비는요? 이게 전부인가요? 프랑스 팀과 중국 팀은 이미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필요한 건 이것뿐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대규모 인프라보다는 환경 적응형 솔루션을 지향하죠. 저는 실소를 터뜨렸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노트북 하나와 작은 장비로 뭘 할 수 있다는 걸까요? 프랑스 팀과 중국 팀의 대규모 장비와 비교하면 너무 미약해 보였어요. 중국 기술자 리펑자오가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깔끔한 실험실에선 잘할지 몰라도 사막은 진짜 전장입니다. 그들은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도윤의 침착한 모습이 왠지 신경 쓰였죠. 그는 말수가 적었고 계속해서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흙을 만져보고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태양의 각도를 측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저기서 뭘 하는 거죠?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환경을 읽고 있습니다. 도윤은 간단히 대답했죠. 기술이 작동하려면 먼저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곳의 토양 구성, 습도 변화, 온도 패턴.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어떤 시스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어요.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다른 팀들은 이미 사전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그에 맞춰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다른 팀들은 모두 천막으로 돌아갔지만 도윤은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모래를 손에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무언가를 측정하고 있었죠. 가끔 노트북에 뭔가를 기록했고 작은 장비를 조금씩 조정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지에 적었어요. 한국팀 장비 미비, 생존 가능성 낮음. 하지만 기술자의 접근 방식은 흥미롭다. 환경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저 조용한 기술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모든 팀이 시스템 설치를 시작했어요. 프랑스 팀은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고 있었고 중국 팀은 드론을 날리고 있었죠. 한국 팀은 여전히 작은 장비 하나로 조용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민호는 매우 집중된 모습으로 시스템의 각 부분을 하나씩 조립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동작은 정확했고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죠. 저 작은 장비 하나만으로 사막의 작물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봤어요. 하지만 왜인지 그들의 집중력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죠. 만약 그들이 맞다면, 만약 덩치 큰 시스템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이틀이 지났습니다. 각 팀의 시스템이 모두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팀의 대규모 설비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태양광 패널이 모인 전력으로 물 분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죠. 데이터 모니터링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중국 팀의 드론은 계획된 구역에 물을 분사하고 있었고 토양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필요에 따라 조절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한국 팀의 작은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설치한 장치는 생각보다 정교했어요. 토양 깊숙이 박힌 센서가 수분 상태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물을 분배하는 시스템이었죠. 특이한 점은 전력 소비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설명하길 시스템은 주로 온도 차이와 습도 변화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작동한다고 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전자장치가 취약점이 될 수 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대부분 기계적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기가 끊어져도 계속 기능할 수 있죠. 저는 그의 말에 감명받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었죠. 그리고 그 의문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날 오후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이 몰아쳤어요.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모래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죠. 저는 천막 안에서 각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팀의 시스템은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계속 작동했고 중국 팀은 드론을 즉시 회수했지만 지상 시스템은 유지되고 있었죠. 그런데 알람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한국 팀 시스템의 수분 센서가 과열되었고 물 분사 기능이 멈췄어요. 스크린에는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죠. 시스템 장애 수분 감지 센서 오류. 저는 재빨리 무전기를 들었어요. 한국팀 응답하세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장에서 확인 중입니다. 모래폭풍 중에는 밖에 나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저는 경고했지만 그는 이미 통신을 끊은 상태였어요. 모래폭풍이 잦아든 후 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보이는 광경은 처참했어요. 한국팀이 심은 작물의 70%가 고사 직전이었고 시스템의 핵심 부분이 모래에 파묻혀 있었죠. 도윤은 땀에 흠뻑 젖은 채 시스템을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모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좋은 시도였지만 현실은 다른 법입니다. 이 환경은 당신의 장비로는 감당하기 힘든 곳이에요. 도윤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좌절이 아닌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빛이 있었어요. 마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센서가 모래에 노출되면서 과열됐어요. 시스템이 안전 모드로 전환되었고 그 사이에 작물들이 수분을 공급받지 못했죠.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의 낙관주의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곳은 모래폭풍이 일상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당신의 시스템은 이런 환경에 맞지 않아요. 그때 아말 하메드 장관이 현장에 도착했죠. 그는 황폐해진 한국팀의 테스트 구역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실패를 견딜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팀 철수 요청합니다. 우리는 더 안정적인 솔루션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예상대로였죠. 결국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실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왠지 모를 아쉬움이었을까요? 내일 아침에 떠나시면 됩니다. 저는 도윤에게 말했죠. 안타깝지만 이곳은 실험할 여유가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작업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고장난 센서를 들고 모래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동료 민호는 남아서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찜찜함을 느꼈어요. 그가 포기한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다른 팀들이 성과를 축하하는 동안 저는 한국팀의 천막을 지나쳤어요. 불빛이 있어 안을 들여다봤죠. 도윤은 촛불 아래서 고장난 전자제어 시스템을 완전히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부품들이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있었고 그는 종이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는 전자 부품들을 제거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 없이 작동하는 사막 전용 수분 감응식 수동 관수 장치를 만들고 있었죠. 전기가 아닌 온도와 습도의 변화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의문이 들었지만 도윤의 집중된 눈빛과 세심한 손길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의지해온 데이터나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의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이었죠. 센서가 모래에 노출되어 고장났다면 센서를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이런 발상의 전환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그날 밤 저는 일지에 적었습니다. 한국팀 철수 예정. 하지만 기술자의 대응이 예상과 다름. 지켜볼 필요 있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독특하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임. 처음으로 제 일지에 객관적 데이터가 아닌 주관적 감상이 담겼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팀이 짐을 꾸리고 있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천막은 비어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도윤은 이미 그곳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모래폭풍에 흩어진 작물 대신 새로운 씨앗을 심고 변형된 장치를 연결하고 있었죠. 무슨 짓을 하시는 거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제 철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윤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실패는 정보일 뿐이죠. 어제의 문제점을 파악했고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 앞에서 변명하거나 물러서기 마련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있었어요. 장관님이 철수를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상기시켰어요. 공식적으로 철수하겠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죠. 하지만 그 전에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단 하루만 주십시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그의 요청을 거절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의 열정과 헌신이 저를 흔들었죠. 단 하루만이에요.
그리고 보고서에는 이미 철수한 것으로 기록할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도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는 밤새 만든 새 시스템을 설치했고 작물에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죠. 이전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전자 센서가 없는 대신 기계적인 장치들이 온도와 습도에 반응하며 물을 분배했습니다. 모래가 들어와도 막히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전기가 필요 없었죠. 저는 그 장치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단순하지만 정교했고 현지 환경에 맞게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첨단 기술이라기보다는 현장의 필요에 맞춰 조정된 적응형 해결책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첨단이 항상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급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현지 통역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마을 소년 마림이 탈수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없고 물도 부족해요. 상태가 위중합니다. 저는 재빨리 옷을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의료팀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마을에서 예방접종을 진행 중이었죠. 우리는 혼자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의식이 없었고 입술은 타들어가고 있었죠. 피부는 건조하고 열이 심했어요. 전형적인 중증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4시간 거리입니다. 통역사가 말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아이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비상물자를 확인했어요. 정제수는 거의 바닥나 있었고 수액은 없었죠. 마을 사람들도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프랑스 팀의 정수 시스템에서 물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통역사에게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스템이 잠겨 있어요. 팀 리더만 접근 코드를 알고 있고 그는 지금 베이스 캠프에 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프랑스 팀의 리더는 무력하게 서 있었고 중국 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소년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도윤이었어요. 그는 급한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말없이 소년 곁으로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고 열을 체크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자신의 시스템으로 달려갔죠.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뭐 하시는 거죠? 저 아이에게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해요. 도윤은 대답 없이 계속 작업했어요. 그는 한국 장비 내부의 정수 시스템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패했다고 판단했던 바로 그 시스템이었죠. 그는 튜브와 필터를 재조합하더니 놀랍게도 깨끗한 물을 뽑아냈어요. 그는 자신의 물통을 채우고 소년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도윤은 소년의 입에 조심스럽게 물을 대주었고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탈수 상태의 환자에게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주면 위험하다는 것을요. 그는 소량씩 천천히 물을 공급했죠. 10분 후 소년은 눈을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의 손을 잡았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제가 실패라고 단정지었던 그 기술이 지금 생명을 살린 순간을 목격한 겁니다. 도윤은 자신의 장비를 망가뜨려 아이를 살렸어요. 그것은 기술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소년이 회복된 후 저는 도윤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장비를 희생해서까지.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장비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저를 강타했어요. 저는 평생 기술을 효율성, 성능, 데이터로만 평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기술이 가진 또 다른 의미를 깨달았죠.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수단이었어요. 당신의 시스템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시스템은 망가졌지만 기술은 살아있습니다.
망가진 것을 다시 쓸 수 있다면 그것도 기술의 일부죠. 저는 그날 밤 일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배웠다. 기술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식이다. 도윤은 자신의 장비를 희생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 처음으로 제 일지에 객관적 데이터가 아닌 감정이 섞인 문장이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말 하메드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일어난 일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장관은 깊이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팀에게 기회를 더 주겠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망가졌음에도 우리 아이의 생명을 구했어요. 이런 헌신과 지혜는 귀중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장관의 결정에 온전히 동의했습니다. 도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에 저는 제 자신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데이터와 효율성만을 중요시하던 제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기회를 얻자마자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밤새 작업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선보였습니다. 이전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했던 전자 센서를 완전히 제거하고 기계식 센서로 대체했어요. 이 시스템은 이제 모래 폭풍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도윤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전자 부품을 최소화했고 대부분은 기계적 원리로 작동하죠.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문제를 직면했을 때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이런 태도는 제가 자주 접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다음 날 또 다른 모래 폭풍이 불었습니다. 훨씬 더 강력했죠. 프랑스 팀의 시스템은 일부 패널이 파손되었고 중국 팀의 드론은 모두 지상에 대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도윤의 재설계된 시스템은 계속 작동했습니다. 모래가 쌓여도 물이 흐르고 작물은 고갈되지 않았죠. 폭풍이 지나간 후 모든 팀이 모여 각자의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프랑스 팀 리더는 고장난 패널을 교체하느라 분주했고 중국 팀은 드론의 모터에 들어간 모래를 청소하고 있었죠. 도윤은 간단히 시스템을 점검하고 몇 가지 조정만 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놀랍군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도 계속 작동했어요. 네, 우리는 처음 실패해서 배웠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죠. 전자센서가 취약점이었기에 대체했고 시스템을 단순화했어요. 복잡할수록 고장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날 오후 다른 팀 리더들과 장관이 도윤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도윤은 자세한 설명회를 열었어요. 그는 외우듯이 말하지 않고 직접 시스템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그의 설명은 학술적이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3개의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수분 1리터로 4제곱미터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보다 용량은 작지만 효율성은 3배 이상 높습니다. 자동 센서는 없나요? 프랑스 팀 리더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없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죠. 대신 햇볕 각도와 온도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적 응답 구조를 사용해요. 전력이나 통신이 없어도 24시간 작동 가능합니다. 그런 단순한 시스템이 어떻게 각기 다른 작물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나요? 그 중국 팀 리더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시스템은 단순하지만 원리는 복잡합니다. 각 작물의 수분 요구량에 따라 배관의 압력과 배치를 조정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스템은 현지인들이 쉽게 관리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말에 장관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고요? 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시스템의 핵심 철학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현지인들이 계속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두 시스템은 외부 전문가 없이는 유지 관리가 어려웠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윤의 접근 방식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대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런 기술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의 말 속에서 저는 깊은 의미를 느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기술 철학이 담겨 있었죠. 시연이 끝나고 시스템은 즉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흘러갔고 작물들은 생기를 찾아갔어요. 다른 팀들도 놀랍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특히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 시스템은 탁월했어요. 저는 시스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 단순한 장치가 어떻게 이토록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왜 이런 접근 방식을 택하셨나요? 저는 물었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해야 했죠. 그게 우리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제가 그토록 과학이라 믿었던 것들이 지금 이 장치 앞에서 너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 빅데이터, AI. 그 모든 것이 여기 사막에서는 소용없었어요. 필요한 것은 바로 현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지혜였습니다. 당신의 기술은? 저는 말을 이었어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철학이군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편안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일주일 후 세 팀의 시스템은 계속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팀의 시스템은 안정적이었지만 설치와 유지에 많은 자원이 필요했어요. 중국 팀의 시스템은 넓은 면적을 커버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필요했죠. 한국 팀의 시스템은 처음 예상과 달리 가장 적은 리소스로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시스템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도윤은 매일 저녁 마을 사람들에게 간단한 교육을 진행했고 그들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특히 마림, 탈수로 쓰러졌던 그 소녀는 도윤의 가장 열정적인 제자가 되었어요. 그는 매일 시스템을 관찰하고 질문하고 배웠죠. 도윤은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질문에 답했고 때로는 마림에게 간단한 유지 보수 작업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관심이 많군요. 저는 도윤에게 말했어요. 네, 타고난 엔지니어 기질이 있어요. 도윤이 대답했죠. 호기심이 많고 손재주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요. 저는 마림이 시스템을 조정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UN 본부에서 기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각 시스템을 둘러보고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 앞에서 저는 긴장했어요. 제가 처음에 가장 낮게 평가했던 기술이 지금은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박사님, 왜 한국을 추천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에 의심 실패를 목격한 순간, 그리고 도윤이 시스템을 재탄생시킨 과정. 모든 순간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장비도 예산도 팀도 작았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저는 그 기술 안에서 철학을 봤습니다. 현장을 생각하는 나라. 사람을 먼저 보는 기술.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내 말을 받아 적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제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 전 차가운 데이터만 믿던 사람이 아니었죠. 박사님, 처음에는 한국 기술에 회의적이셨다고 들었는데요.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시스템 주변에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 아이들이 물을 얻는 모습, 그리고 멀리서 시스템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는 도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였어요. 이 사막에서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도윤이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한 일은 기술 이상이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기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지에 적었어요. 오늘 나는 편견이 깨지는 경험을 했다. 기술은 단순한 장비나 데이터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철학과 가치를 담고 있다. 한국의 기술은 겸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깊었다.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데이터 이상의 것을 고려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기술 컨퍼런스 초청 연설자로 섭외된 거죠.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걸으며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도윤이 말했던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하는 철학이 어디서 왔는지 느끼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길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첨단 도시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곳곳에 전통적인 건물들이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흐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이 도시는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런 첨단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왜 사막에서 그렇게 단순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만들었을까? 다음 날 아침 KH텍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화려하지 않았어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이었죠. 저는 연구소 투어를 받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기서는 첨단 기술과 단순한 해결책이 함께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합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했어요. 하나는 미래를 위한 첨단 기술, 다른 하나는 현재의 필요를 위한 실용적 기술이죠. 두 방향 모두 중요합니다. 연구소의 한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여러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지점들은 뭔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곳들입니다. 연구소장이 대답했죠.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각 지역의 환경과 필요에 맞게 기술을 조정하고 있어요. 저는 그 지도를 오래 바라봤어요.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가 처음에 의심했던 그 작은 장치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놀라웠죠. 연구소 방문 후 저는 강연 준비를 위해 호텔로 돌아왔어요. 컨퍼런스까지 하루가 남았지만 아직 연설문을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가 경험한 변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세련됐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실용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다. 첫 문장을 쓰고 멈췄어요. 이 말이 제 여정을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데이터와 경험에 근거해 다른 기술을 추천했었죠.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제 편견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밤새 연설문을 작성하며 저는 제 자신의 변화를 돌아봤어요. 이제 저는 데이터 너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숫자와 통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봤어요. 도윤도 자리에 있었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사하라에서 만났던 마림도 있었어요. 마림은 강도윤 멘토 프로그램의 장학생으로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연설을 시작했어요. 나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잠시 긴장한 모습이었죠. 저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은 제 인식을 바꿨고 제 판단을 뒤흔들었고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풀어졌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데이터를 믿어왔습니다. 숫자, 통계, 확률. 그것들이 제게는 진실이었죠. 하지만 알제리 사막에서 저는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의심 실패를 목격한 순간, 그리고 도윤이 기술을 재탄생시킨 과정까지. 저는 제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저는 한국 기술의 진정한 힘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함 속의 복잡함, 작지만 끝까지 작동하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는 사하라에서의 경험, 특히 마림이 탈수로 쓰러졌을 때 도윤이 보여준 지혜와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고방식 안에 그 나라의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마지막으로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이란 무엇인지 새롭게 이해합니다. 가장 좋은 기술은 가장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고 질문을 던졌죠. 저는 1시간 넘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제 경험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저 역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날 밤 도윤과 마림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림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물을 얻을 수 있게요. 도윤은 마림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우리 시스템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야. 내 아이디어를 믿어. 이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기술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변화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단순히 사막에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림과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심어준 거였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KH텍의 회의실에서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KH텍과 사하라 전역과 정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들의 기술은 이제 더 많은 지역에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겁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닙니다. 회사 대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현지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이 스스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자신만의 해결책을 만들 수 있길 바라요. 이 접근 방식은 제가 알던 대부분의 기술 이전 프로젝트와 달랐어요. 보통은 완성된 시스템을 판매하고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KH텍는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현지인들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수익이 적지 않나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회사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방식이 더 지속 가능합니다. 우리가 돕는 지역이 성장하면 우리도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업 철학이 도윤과 같은 엔지니어들의 접근 방식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마림이 강도윤 멘토 프로그램 장학생으로 한국 방문이 확정되었다는 소식도 기뻤습니다. 그 소녀는 이제
자기 마을의 물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프로그램이 마린 같은 아이들을 여러 지역에서 선발한다는 점이었죠. KH텍는 미래의 리더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날 도윤은 저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했어요.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당신의 기술이 이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더군요. 저는 말했어요. 대한민국 조용한 기술로 세계의 목마름을 채우다. 작은 기술이 만든 가장 큰 변화. 이런 기사들을 봤어요. 도윤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관심은 감사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현장에서의 성과죠. 아니요, 당신이 한 일은 그 이상이에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어요. 강물 소리와 밤바람 소리만 들렸죠. 도윤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왜 엔지니어가 되셨나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마을은 물이 부족했어요. 특히 여름에는 심각했죠. 어머니가 물을 길어오시느라 매일 몇 시간씩 걸으셨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그의 기술은 단순한 직업적 열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사명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기술이 가진 진정성이었죠. 당신의 기술은 사람들의 삶을 정말로 바꾸고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그 목적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담아두려고 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전통 건물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 흐르는 활기. 이 도시는 도윤이 말한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하는 철학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일지에 적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나를 설득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생명을 살렸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데이터를 말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그 기술을 믿는다. 그리고 그 나라를 믿는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했지만 제 안에는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술을 바라보는 시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저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기술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기술을 평가할 때 단순히 데이터만 보지 않을 거예요. 그 기술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영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엔 기후변화 대응팀에서 저를 새로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지명한 것이었죠. 그들은 제가 사하라에서 보여준 새로운 평가 방식에 감명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전 세계의 혁신적인 기술들을 찾아 평가하고 적절한 지역에 적용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야 할 것은 가장 화려하고 비싼 기술이 아니라 가장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엘리자베스가 아니에요. 이제 저는 데이터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혁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